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란 말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엔 여자나 남자나 돈벼락 맞으면 팔자가 한순간에 뒤바뀌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딱 그 케이스네요. 전 30대 초반의 여의사예요. 한 1년 전만 해도 오로지 돈만 쫓아 압구정 성형외과에서 일주일 내내 일했어요. 솔직히 의대에 진학한 것도 돈 많이 벌기 위해서였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소명의식은 하나도 없었죠. 그러다가 어떤 큰 사건을 계기로 평생을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의 부를 얻었어요. 그러고 나니 다시금 끔찍히 가난했던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게 됐고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비록 성형외과 의사지만 심도 깊게 가정의학 공부도 다시 해가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한 주치의가 되어주고 있어요. 물론 주 1회 정도는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진료도 보고 있고요. 큰돈이 생기니 사람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군요. 폐지를 주우며 절 길러주셨던 할머니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네요. 요즘 드는 생각은 참 사람 팔자, 뒤웅박 팔자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돈만 쫓아 아둥바둥 살던 삶에서 삶의 여유를 찾게 된 저의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해요. 전 어렸을 땐 지방에 살았기에 서울에서보단 여유롭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빠가 자수성가하신 사업가였거든요. 외동딸인 전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아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죠. 할머니와 엄마, 아빠와 함께 대궐같이 큰 집에서 살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흑수저였던 아빠가 사업으로 성공하기까진 강박적으로 철두철미했던 아빠의 성격도 한몫했을 거예요. 그놈의 칼 같은 성격 탓에 할머니는 물론 엄마도 무척이나 괴로워하셨죠. 한떨기 꽃잎같이 여렸던 성품의 엄마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빠와 이혼하고 말았어요. 무시무시했던 아빠는 이혼하고 떠나는 엄마에게 절대 절 다시 못 만나게 했죠. 쫓겨나듯 나가던 엄마의 뒷모습이 아직도 선하네요.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인 절 놓고 떠나시며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보람아, 우리 딸, 내 귀한 딸 정말 미안해. 능력 없는 엄마보단 잘 사는 아빠 곁에 있는 게 훨씬 나을 테니 널 데려가지 못하는 못난 엄마를 제발 용서해줘. 아, 내 팔자야. 내 새끼를 이렇게 떼어놓고 가게 되다니. 시어머니지만 늘 엄마 편이었던 할머니도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보람 엄마야,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지만 언젠가 보람이 다시 만나게 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보람이 잘 키울게. 내 아들이 성격이 칠할 맞아서 정말 미안하다. 가끔 만나게 해줄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알았지? 이렇게 눈물 파티를 하며 헤어진 엄마는 1년 뒤 재혼을 하셨고 새 아빠를 따라 남미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 후로 꽤 오랫동안 소식조차 알 수 없게 되었죠. 한국에서 너무 먼 곳이었으니까요. 아빠와는 다르게 인자하고 다정하셨던 할머니는 며느리였던 엄마에 대해 그 후로도 늘 좋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엄마 아빠는 부부의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네 엄마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 내 아들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사업 성공시키느라
성격이 칠할맞게 변해버려서 그걸 못 버티고 헤어지게 된 거지. 비록 내 아들과는 인연이 끝났지만 우리 보람이와는 천륜이니 언젠가 만나게 될 거야. 천륜은 사람이 끊어낼 수 없는 법이거든. 이 할미가 나중에 엄마 꼭 찾아줄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그때까진 할미가 엄마 역할 다 해줄게. 뭐든 말만 하렴.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의 사업이 번창하고 있을 시기라 엄마의 부자를 빼놓고는 솔직히 부족함 없이 자랐지요. 하지만 사업이란 게 항상 잘 될 수만은 없더군요. 아빠가 밤을 새고 사업의 내리막길을 온몸으로 막으려 했지만 결국 부도가 나버렸죠. 온 몸과 영혼까지 다 바쳤던 사업이 허무하게 망해버리자 아빠는 거의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어. 다시 이렇게 세울 거야. 십수년을 내 모든 걸 다 바친 회사인데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돼버릴 순 없어. 세상에 이럴 순 없는 거라고. 옆에서 보던 저와 할머니는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빠는 본인의 성격을 못 이기고 하룻밤에 심장마비로 급사하고 말았어요. 아마도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은 탓이겠죠.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우리 할머니는 충격이 컸고 하나뿐인 아빠를 잃은 저 또한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장례식을 치를 새도 없이 우리 집엔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죠. 문 열어! 할매랑 딸년이랑 집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빚진 사람이 죽었으면 그 가족이라도 갚아야지. 내 돈 돌려내! 하루에도 몇 사람씩 돈 내놓으라며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죠. 할머니는 그 사람들을 집안에 들여 차용증이라도 있으면 확인하고 돈이 되는 대로 최대한 갚았어요.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자 이젠 차용증도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 돈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하더군요. 집이며 돈 되는 물건은 다 처분해서 빚을 갚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돈 내놓으라며 들이닥치니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안 되겠다 보람아. 더는 갚을 돈도 없으니 우리 서울로 올라가자꾸나. 할머니와 전 야반 도주하듯 서울로 올라갔어요. 예전에 여행 왔을 땐 그렇게 황홀하던 서울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올라오게 되니 황량한 사막같이 느껴지더군요. 의지할 사람은 세상에 오직 한 분, 할머니뿐이었죠. 정들었던 고향 친구들과 헤어졌다는 아쉬움 따윈 제겐 사치였어요. 할머니가 챙겨온 쌈짓돈 50만 원을 갖고 서울 고시원에서 함께 지냈어요. 공동식당에 쌀과 김치는 늘 있었기에 할머니께서 한 가지 반찬 정도를 더해서 조촐하게 식사하곤 했죠. 전 초등학교를 이어서 다녀야 했고 기본적인 생활비는 벌어야 했기에 할머니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라도 일하고 싶어 하셨지만 나이 든 사람을 받아주는 일자리는 없더군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전 신문이나 우유 배달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여자가 위험하다며 극구 만류하셨죠. 우리 보람이는 험하게 자라면 안 돼. 이 할미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 손녀딸 위해서 폐지 열심히 주어 돈 벌 테니 넌 공부나 열심히 하렴. 대궐 같은 집에서 따순밥 먹으며 풍요롭게 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생활에 하염없이 눈물만 났어요. 하지만 전 할머니의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다짐했죠. 중학생이 되어 어디선가 사당 오락이랑 문구를 보게 되었어요.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 말을 생활 신조처럼 여기며 그 어린 나이에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죠. 커피를 마시면 잠이 깬다기에 시험 기간이면 커피를 사발채 들이켰어요. 쓰디 쓴 커피를 많이 마신 탓에 심장이 벌렁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해와 암기를 거듭했어요. 하도 의자에 오래 붙어 있다 보니 여름이면 엉덩이에 땀띠가 그득했죠. 에어컨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공부를 마구 해대니 성적은 당연히 탑을 달리더군요. 수능날이 다가오자 떨리는 맘 반. 이미 준비는 다 됐으니 얼른 시험 차리고 싶은 맘 반이었죠. 할머니는 원래는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셨는데 수능날만큼은 제 도시락을 싸주시며 고사장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보람아, 어린 네가 하루에 19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있는 거 보고 이 할미는 눈물이 나더라. 설사 수능 잘 못 본다고 세상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다. 우리 보람이 곁엔 이 할미가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 실력 펼치고 와. 알았지, 우리 강아지? 그 말을 듣고 수능 시험장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더군요. 그래도 1교시 국어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 마음을 추스렸죠. 수능시험 3달 전부터 매일 수능 시간에 맞춰 모의고사를 치렀던지라 오히려 익숙하게 잘 풀었던 것 같아요. 결과는 당연히 인서울 의대에 합격할 점수였죠. 틀린 문제가 한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적었거든요. 의사가 되면 돈 많이 번다고 들었기에 전 당연히 가나다군 모두 의대를 지원했고 다 합격하게 됐어요. 인터넷으로 합격 소식을 확인하곤 할머니와 함께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더랬죠. 옆에 고시원 사람들이 뭔 일 난 줄 알고 쳐다보고 가더군요. 할머니, 나 의대 합격했으니 이제 폐지 줍는 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허리도 다 꼬부러지고 디스크도 심한데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돼요. 괜찮다 보람아. 의대 등록금이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너 의사 돼서 돈 벌 때까진 이 할미가 보태줘야지. 아니에요. 의대생들은 과외비도 꽤 받으니 과외 한 4-5개 뛰면 내 등록금이랑 생활비까지 해결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성실하게 생활할 거예요. 이젠 나도 20살이고 성인 됐으니 내가 할머니 보호자 할 거예요. 일 그만하세요. 호언장담하며 할머니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두게 하고 고시원에서 쉬게 했지만 할머니는 인형 눈알 붙이는 알바를 어디서 구해오셔서 계속 일하셨죠. 침침한 눈으로 돋보기까지 쓰시고 말이죠. 의대에 입학했더니 정말 잘 사는 집 자녀들이 많더군요. 다들 아빠가 사업하거나 판사, 변호사, 정치인, 장관 등등 화려하더군요. 우리 집도 어렸을 땐 참 잘 살았는데 우리 아빠가 아직도 승승장구하며 사업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럼 엄마도 이혼 안 하시고 떠나지 않으셨을 텐데. 괜시리 옛날 생각이 나서 울적해지기도 했죠. 재혼해서 남미로 떠났다던 엄마는 저와 할머니가 야반도주하듯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너무 먼 곳으로 이민 간 엄마를 찾을 엄두조차 못 내겠더군요. 사실 먹고 살기 바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질 시간도 없었죠. 그렇게 바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제게 핑크빛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의대 동기 중 한 명이 제 주위를 맴맴 돌며 러브 시그널을 보내더군요. 눈치를 채긴 했지만 당장 과외 4-5개 하랴. 공부하랴 바빠 죽겠으니 모른 척 하고 있었죠.
이런 제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주위 친구들이 오히려 더 신이 나서 밀어주더군요. 야, 천보람, 저기 정명이 또 온다. 이번엔 무슨 선물을 갖고 왔으려나? 저 큰 책가방에 맨날 너한테 줄 선물 가득 싣고 네 주위를 맨맨 돌잖아. 너 도대체 정명이 마음을 언제 받아줄 거야? 설마 아직 눈치 못 챈 건 아니지? 아우, 저 가방에 든 게 다 내 선물이겠어? 본인 전공책이겠지. 됐어.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연애하게 생겼니? 부자인 니들이나 남자랑 연애하고 풍요롭게 살아라. 난 우리 할머니 챙기기도 바쁘당. 야, 꽃다운 우리 나이에 맨날 과외 알바하고 도서관에만 앉아있을 거야? 그러지 말고 정명이랑 연애 한번 해봐. 뭐 정명이네 집도 그리 잘 사는 것 같진 않다만 사람은 착한 것 같으니 말이야. 김정명. 이 친구네도 나랑 똑같이 가난하단 말인가? 그럼 오히려 말이 잘 통하겠군. 전 정명이네 집이 나와 비슷하게 흑수저란 말을 들으니 그한테 호감이 생기더군요. 내 생활을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명이는 쭈뼛쭈뼛 제게 다가오더니 가방에서 큰 빼빼로를 꺼내서 수줍게 건넸어요. 보람아, 이거 오다가 눈에 보이길래 하나 사봤어. 너 단 거 좋아하니? 야, 김정명, 너 진짜 이렇게 무드 없이 빼빼로 줄 거야? 빼빼로더위에 네 생각이 나서 샀다. 우리 데이트 좀 하자. 이렇게 박력 있게 나와야지 남자가. 나 너한테 데이트 신청 해도 돼? 이렇게 먼저 적극적으로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 보람아. 나 OT 때 처음 널 본 순간부터 반해버렸어. 나도 등록금 내가 벌어야 해서 알바하느라 바쁘긴 하지만 우리 시간 내서 데이트라도 한번 할까? 아니, 그 전에 일단 나랑 사귀어 줄래? 나도 남자 한번 안 사귀어 봤지만 넌 정말 순진무구 그 자체구나. 그래, 우리 잘 만나보자.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좋지 뭐. 그날부로 우린 의대에서 유명한 CC가 되었어요. 서로 도서관 자리도 맡아주고 알바 자리도 구해주며 할머니보다 정명이와 붙어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네요. 정명이가 군의관으로 군대 생활을 할 때도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다 기다려줬어요. 군대를 다녀오는 바람에 연수 차이가 좀 나긴 했지만 인턴 레지던트 생활까지 한 병원에서 했죠. 주위 친구들도 우리 커플을 거의 부부 취급했어요. 지금도 가끔 오래된 의대 동기들을 만나면 제가 정명이와 결혼한 줄 착각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둘 다 나이가 20대 후반을 향해 갈 무렵 우리의 결혼 얘기는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우리 할머니는 같이 식사도 하고 남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남친 가족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본다고 하더군요. 우리 둘 다 의사인데 우리 집에서 널 반대할 이유는 없지. 엄청 좋아하실 거야. 우리가 사귄 지 워낙 오래됐으니 이미 보람이에 대해 좀 알고 계시기도 하고 정식으로 결혼 얘기 꺼내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런데 시일이 지나도 남친은 결혼에 대한 가족들의 피드백을 전해주지 않더군요. 오히려 남친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만 갔어요. 정명아,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날 대하는 것도 차갑고 말이야. 마치 딴 사람 같아. 무슨 일 있어? 보람아, 내가 한 1, 2주간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 안 될 것 같아. 응? 뭐가 안 돼? 대체 무슨 말이야?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해봐. 우리 결혼 말이야. 우리 집 워낙 가난한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너인 할머니랑 딱 두 식구뿐이지만
우린 딸린 식구도 정말 많은데 가족들이 오직 나만 바라보고 있잖아. 다 내가 어서 레지던트 생활 끝내고 돈 벌어서 집에 가져오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아무리 내가 돈 많이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거야. 그런 거 생각하면 벌써 힘 빠져. 특히 우리 부모님이 금수저 집안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오길 바라네. 소위 열쇠 3개 정도는 해줄 집안.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집안 말이야. 뭐? 나도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월 1,000은 벌 텐데 그럼 시댁에 용돈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역부족이야? 그 정도 말고 아예 우리 가족들 살 집 한 채 거뜬히 해올 수 있는 집안 여자를 원하셔. 그게 아니면 절대 결혼 안 시키겠대. 정명아, 자기야. 아니 우리가 사귄 세월이 얼만데 고작 돈 때문에 헤어지겠다는 거야? 난 당연히 너랑 결혼하는 미래만 꿈꾸고 있었어. 너와의 결혼은 내 삶의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보람아, 정말 미안해. 너도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아직도 하루에 4-5시간 자가며 생활하고 있잖아. 나도 그렇고 고작 돈이라고 칭하기에 돈의 힘은 너무 커. 실은 마담 또 아줌마한테 전화 왔었는데 중소기업 오너 딸이랑 맞선을 주선해줘서 지난 주말에 나갔었어. 우리 가족들은 그 여자랑 결혼하길 원하셔. 뭐야? 너 지금 딴 년이랑 바람 피고 다닌 거야? 나한텐 집에서 쉬겠다고 해놓고 그 시간에 딴 여자랑 선봤다고? 정말 미안해. 너와 눈도 못 마주칠 만큼 죄책감이 크긴 해. 하지만 그 여자가 신혼집이며 우리 가족들 살 집, 그리고 나중에 개원 비용까지 다 대주겠대. 차도 외제차로 뽑아주겠다며 혼수 리스트를 미리 작성해왔더라. 우리 부모님께 보여드리니 바로 눈 돌아가셨지 뭐. 얼른 그 여자 잡으라고 성화야. 혼수 금액만 다 해도 좋게 30억은 된다며. 30억? 그래. 내가 30억까진 너네 가족들한테 못 바치겠네. 중소기업 딸인지 뭔지한테 대릴사위로 들어가. 내가 너무 열이 받고 분통해서 너한테 침 한번 뱉어야겠다. 치. 전 남친한테 침을 뱉고 바로 돌아서서 자리를 떴어요. 얼마나 용을 써서 의사 타이틀까지 땄는데 돈 앞에선 의사 직함도 다 쓸모없는 건가 싶더군요. 할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그 걱정부터 앞섰어요. 정명이와 오래된 커플이라는 것도 아시고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하라며 성하셨거든요. 전 어렵게 말을 꺼냈죠. 할머니, 나 정명이랑 결혼 안 해요. 오늘 헤어졌어요. 일단 병원 취업해서 일 좀 하다가 더 좋은 놈 잡아서 결혼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이게 뭔 일이래? 네가 왜 정명이랑 헤어져? 니네 사귄 지 거의 10년이 돼가잖아. 혹시 이 할미 때문에 그쪽 집안에서 반대한대? 혹처럼 붙어 있을까봐. 난 니네 결혼하면 일체 연락 안 한다고 말씀드려. 귀찮게 안 한다고. 아냐, 그냥 부잣집 딸내미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다네. 쿨하게 보내줬어요. 할머니, 나 좋다는 남자들 많아요. 곧 사윗감 데려올 테니 심려 마세요. 우리 아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고. 아이고, 가난이 뭐라고. 세상이 열심히 사는 우리 손녀딸 마음에 비수를 꽂는구나.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니 그때까지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우리 둘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죠. 그렇게 9년간의 연애는 장렬히 막을 내렸고 전 광화문의 한 성형외과에 취업해 페이닥터로서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맨날 집 병원만 오가고 있던 중에
병원 앞 커피숍에서 고향 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야, 천재 천보람, 너 보람이 맞지? 어머, 너 치혁이 아니니? 웬일이야? 초등학교 때 모습 그대로다. 반가워. 근데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천재 천보람이 뭐야? 내가 무슨 천재였다고. 너 맨날 100점만 맞았잖아. 심지어 중학교 시험지 갖다 줘도 다 풀어내고. 머리 회전 슝슝 빠르고 완전 천재였지 뭐. 지금은 뭐해? 나 이 건물 성형외과에서 페이닥터로 일해. 성형외과 전문의 됐어. 거봐, 천재 맞네. 너 전문직 될 줄 알았어. 좀 똑똑했어야지. 그나저나 진짜 반갑다. 너야말로 어렸을 적 똑순이 얼굴 똑같이 남아있네. 여전히 이쁜데? 예쁘다는 말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좋게 봐줘서 고마워. 너도 이 근처 직장 다녀? 아, 나 여기 시청에서 근무하지. 구급 공무원이야. 뒤늦게 합격했다, 야. 우리 일터가 진짜 가깝네. 이것도 인연인데 연락하며 지내자.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며 친구들끼리 우리 집에도 자주 드나들던 양치혁이라는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할머니가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와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는데 절 알아봐주니 고맙더군요. 연락처를 교환한 우리는 거의 매일 통화하고 카톡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어린 시절 추억 얘기를 할 때면 밤을 새서 통화하기도 했죠. 나 너희 할머니 한번 찾아봬도 될까? 니네 할머니가 어렸을 때 나 엄청 예뻐하셨잖아. 내가 널 위해 뱀이며 벌레며 다 물리쳐주니 나보고 보람이 호위무사라며 고맙다고 하시고 떡볶이도 자주 해주시고 말이야. 맞네. 우리 고향 뒷동산에 뱀이랑 벌레들이 워낙 많아서 네가 많이 잡아뒀지. 그래, 한번 놀러와. 근데 우리 집이 워낙 작아. 나 초대해주는 거야? 야호, 내가 할머니 선물 많이 사갈게. 정말 고마워 보람아. 제가 성형외과 페이닥터로 월 1,000만 원씩 벌기 시작하며 저와 할머니는 고시원 생활을 청산하고 17평짜리 1.5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좁긴 해도 고시원이 아닌 아파트에 살 때 이 친구를 초대하게 돼서 다행이더군요. 치혁이는 워낙 밝은 성격답게 저희 집에 놀러 와서도 제잘제잘 말이 많았어요. 할머니도 그런 치혁이를 참 귀엽게 바라보셨죠. 그런데 치혁이는 저희 집에 있던 내내 저와의 미래에 대해 일장연설을 하더군요. 저와 할머니는 살짝 당황을 했죠. 할머니, 저 보람이랑 사귀게 해주세요. 아니,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가 보람이 죽을 때까지 책임질게요. 네? 어서 허락해 주세요. 보람이 남편감은 우리 보람이가 직접 골라야지. 내가 정해줄 수가 있나 어디. 보람아, 네 의견은 어떠니? 근데 너 치혁이랑 연인으로 사귀는 사이였니? 갑자기 결혼 얘기를 하니? 80 먹은 이 할미가 깜짝 놀랐구나. 미리 언질이라도 주지 그랬니? 아유 참, 할머니 사귀긴 뭘 사겨요. 치혁이 그냥 하는 말일 거예요. 우리 병원 앞 카페에서 만난 지 이제 10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연락 몇 번 했는데 무슨 결혼이에요. 그냥 농담일 거예요. 야, 촌보람, 이 남자 순정을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아무리 말 많은 사람이라지만 우리가 결혼 적령기인데 아무렴 결혼에 대해 함부로 말 꺼냈을까봐. 나 진짜 진심이야. 카페에서 너랑 재회하는 순간 이건 운명이다. 직감했다고. 우린 하늘이 내려주신 운명이야. 거스를 수 없어. 얼른 대답해. 너 나랑 사귈 거야, 말 거야. 저와 할머니는 시뻘개진 치혁이의 얼굴을 귀엽게 쳐다보며 이 상황이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2, 3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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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일 후,
참 요새 웃을 일이 없었는데 이 친구 덕분에 웃는다 싶었죠. 그런데 농담 반 진담 반인 줄 알았던 치혁이의 고백은 100% 진심이더군요. 그날 이후 병원으로 꽃다발이며 병원 직원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간식에 커피 등을 보내며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같이 있으면 웃을 일이 많았던 치혁이가 싫지 않았기에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결심했죠. 치혁이는 애초에 말한 대로 저와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만날 때마다 본인 부모님의 재력을 어필했어요. 뭐 엄청난 재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골 살면서 여러분의 행운 덕분에 나름대로 재산을 축적하셨더군요. 우리 엄마 아빠가 농사 지으시다가 그 땅이 수용돼서 8억을 받았잖아. 그 돈으로 대학가 원룸 건물을 사서 월세 받고 편하게 사시는 중이지. 내가 외동아들이니 나중에 그 원룸 건물 다 내 거 되는 거 알지? 내가 공무원이니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올 테고 이 정도면 괜찮은 신랑감 아니니? 그래, 너희 부모님이 워낙 성실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완전 로또 맞으셨네. 잘 됐다. 그 덕분에 우리 부모님 건물주 돼서 콧대가 하늘 높이 치솟으셨지. 마음만은 100억대 부자시라니깐. 조만간 너랑 결혼한다고 말씀드리려고. 네가 우리 동네에서 특출나게 똑똑해서 유명했으니 아마 보람이 널 기억하고 계실 거야. 행동이 빨랐던 치혁이는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렸는지 전 소환 명령이 떨어졌어요. 남친 부모님께서 절 한번 보자고 하시더군요. 전에 9년을 사귀었던 남친도 그쪽 부모님이 반대해서 헤어졌으니 이번에도 날 싫어하면 어쩌지 란 감정이 앞섰어요. 더불어 저희 집이 그 동네에선 제일 부자였다가 완전히 망해서 야반도주한 입장이었기에 남친 부모님께서 그걸 기억하면 어떡하지? 란 생각도 들었죠. 일단 한번 부딪혀보자란 마음으로 약속 장소를 향했어요. 최대한 조신해 보이는 복장을 입고 남친 부모님을 뵀죠. 그런데 처음 마주하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절 향해 뭐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넌 미를 추구하는 성형외과 의사라는 애가 창신구 하나 없이 그렇게 단촐하게 입고 나오냐? 집이 하도 가난해서 14K 금부채 하나 없더냐? 아, 야 치혁아, 우리 집 재력에 대해선 얘한테 말했냐? 아, 그렇지 뭐. 대강 얘기했어요, 엄마. 지방대 옆에 원룸 건물 하나 갖고 월세 받으며 살고 있다고요. 그래, 얘기 잘했다. 우리 건물주야. 알아? 네가 아무리 잘 나가는 의사라고 해도 뻐기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어느 세월에 돈 벌어서 빌딩 하나 올릴 수 있겠냐? 안 그래? 어머님, 저 의사라고 뻐긴 적 없어요. 시혁 씨한테도 잘난 척 한 번 한 적도 없고요. 어머님 농사 지으시다가 건물 소유하게 되신 거 대단한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우리가 옛날에 농사 짓던 건 네 기억 속에서 잊어져라. 구질구질했단 시절이니. 그나저나 말 나온 김에 옛날 얘기 좀 해보자. 니네 아빠가 사업망에서 잔뜩 빚만 지고 서울로 도망쳐 왔더랬지? 네 엄만 죽었었나? 아님 바람나서 딴 나라 갔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구나. 네 엄마 얼굴 반반해서 그 시골 바닥에서 남자 좀 후리고 다녔지 아마?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마치 사실인 양 온 식당이 떠나가라 쩌렁쩌렁하게 떠드는 남친 엄마를 한 대 치고 싶더군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막말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 이혼하시고 아빠 사업 잘못되기 전에 엄마는 바로 남미로 이민 가셨어요. 아빠 성격이 워낙 철두철미하신 면은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
두 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전 도저히 이 자리에 계속 못 있겠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전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남친 부모님은 제 뒤통수에 대고 욕을 박더군요. 아니, 뭐 저렇게 싸가지 없는 기집애가 다 있어. 야, 이년아, 너 당장 돌아오지 못해? 어디 어른 앞에서 저 지랄이야. 의사랍시고 건물주인 날 우습게 보는 거야 뭐야? 야! 야! 남친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허둥지둥대며 절 쫓아 나오더군요. 미안해 보람아. 우리 엄마 건물주가 되더니 성격이 좀 변하셨어. 원래는 자상한 분이셨는데 참. 너한테 막말한 거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야, 양치혁. 너 나이만 먹었지. 아직도 엄마 품에 쌓여있는 마마보이구나. 내가 너희 엄마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 네가 대신 방패막이가 되어줘야지. 꿔다 넣은 보릿자루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고도 네가 내 남자친구야? 결혼을 논할 자격이 있냐고. 나도 한땐 우리 엄마 아빠의 귀한 자식이었어. 지금도 우리 할머니한텐 귀한 손녀딸이라고. 내가 어려운 환경 다 해치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개고생했는 줄 알아? 집에 돈 좀 없다고 사람 이렇게 무시해도 돼? 만약 결혼하면 내가 공무원인 너보다 몇 배 더 벌 텐데 고작 10억 상당 원룸 건물 하나 갖고 사람 개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앞으로는 완전히 방탄방패막이가 되어줄 테니 날 한 번만 믿어줘. 내가 잘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무릎 꿇고 비는 남친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한테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이런 모습을 보이긴 싫더군요. 할머니께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남친과 또 이별했다고 말하기 참 죄송했어요. 일단 우리 관계가 파토난 것을 비밀에 붙이기로 다짐했죠. 하지만 이놈의 남친은 절 가만두지 않았어요. 본인 업무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제 마음 돌리기에 쏟아붓더군요. 매일 병원으로 찾아오는 건 당연했으며 저희 집까지 찾아와 할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고하며 잘못을 빌었어요. 보람아, 치혁이가 울며불며 잘못했다고 하는데 한번 받아주려무나. 네가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까지 밤낮으로 용서를 빌겠니? 사람 하나 죽게 생겼구나. 그 부모라는 사람들 내가 기억하는데 성깔은 고약하기로 소문났었지만 농사는 성실하게 짓던 사람들이야. 워낙 가난하게 살다가 건물 찍어대니 어깨가 올라갔나 보구나. 그래도 결혼하고 네가 시부모로 잘 모시면 유해지지 않을까? 할머니도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절 설득했고 치혁이도 집 앞에 드러누워서 자기를 다시 안 만나주면 죽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제가 참 난감했어요. 약 한 달 뒤 속는 셈 치고 남친과 다시 만나기로 했죠. 전 바로 상견례 자리를 잡았어요. 지혜로운 우리 할머니께서 그쪽 부모님들을 뵙고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길 바란 것 같아요. 제가 해야 할 판단을 할머니께 미룬 거죠. 상견례 날 당일 전 오후 진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곧바로 레스토랑으로 가기 위해 단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상견례 약속 시간 40분 전이었죠. 보람아, 방금 네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태 널 찾고 있었대. 우리가 서울로 야반도주 해버려서 우릴 찾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나 봐. 지금 중요한 상견례 자리이니 그쪽 레스토랑으로 바로 오라고 했어. 나도 나지만 네 친엄마가 사돈될 사람들을 봐야 하지 않겠니? 네? 뭐라고요? 할머니, 우리 엄마 말이에요? 남미로 이민 간 우리 엄마?
우리 엄마인 거 확실해요? 당연하지. 내가 아끼던 내 며느리 목소리를 못 알아듣겠니? 네 엄마 사연을 듣자니 놀라 자빠질 일이 많은데 일단 상견례 일정이 급하니 얼른 챙겨서 오려무나. 대화는 이따 하면 되니까. 전 그때부터 사지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마지막으로 봤던 엄마를 거의 20년 만에 볼 수 있다니. 날 까맣게 잊고 사는 줄 알았던 엄마가 지금껏 나와 할머니를 찾고 있었다니. 미움과 원망만 가득했던 엄마에 대한 감정이 고마움과 애틋함으로 바뀌더군요. 떨리는 몸과 마음을 가까스로 진정하고 빨리 택시를 잡아 타고 상견례 장소인 강남으로 향했어요. 폐지 주우며 소녀딸 뒷바라지하느라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80대 중반의 꼬부랑 몸이 되어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던 우리 할머니가 먼저 나와 계시더군요. 할머니도 긴장하고 흥분하셨는지 눈에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어요. 잠시 후 남친과 예비 시부모님들이 등장했어요. 예비 시모의 얼굴은 여전히 똥 씹은 표정이었죠. 잠시 침묵이 흐르고 예비 시모의 닭똥집 같은 입에선 또다시 무식한 막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거지같이 사는데 소녀는 잘 키우셨네요. 의사하면서 월 1,000씩 벌면 결혼 후 우리한테 용돈 한 500씩은 바쳐야지. 뭐라고요? 저희 할머니까지 오신 마당에 어머님 아버님은 또 막말이에요? 거지같이 살다뇨. 우리 할머니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신 분이 또 어딨다고. 운 좋게 코딱지만한 원룸 건물 하나 가졌다고 눈에 뵈는 게 없으신가 보죠? 치혁이가 저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이 자리까지 다시 나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전 예비 시부모들에게 다 쏟아붓고는 할머니를 모시고 그 자리를 나와버리려 했어요. 그때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저쪽 편을 보고 지팡이를 드시더군요. 그러자 다른 자리에서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오셨어요.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렸을 때 헤어진 저희 엄마더군요. 보람아, 나 엄마야. 엄마 얼굴 알아보겠니? 상견례 자리라고 해서 바로 쫓아왔는데 뒷자리에서 듣자 하니 대화가 이상하더구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필 이런 때 우릴 딱 찾았네요. 예비 시부모라는 사람들이 우리 집 가난하다고 개무시하네요. 그래봤자 저 집도 한 10억대는 조그만 원룸건물 하나 가진 사람들인데. 뭐야? 야, 너 자꾸 우리 빌딩 보고 작다느니 코딱지만 하다느니 깔보는데? 네가 의사면 다야? 너 건물 아니 가게 한 칸이라도 있어? 부동산 한 개도 없는 게 까불고 있어 정말. 그러자 저희 엄마가 예비 시부모들을 붙잡고 한 말씀 하시더군요. 저기요, 저쪽 대로본 건물 보이세요? 강남역 근처 저 21층짜리 건물이 내 건데 우리 딸 명의로 돌려주려고 서울 왔습니다. 시가 750억쯤 되네요. 시가 750억짜리 21층 빌딩을 내 명의로? 저 포함 상견례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예비 시모는 또 바득바득 우기더군요. 아니 아줌마, 증거 있어? 저 건물이 아줌마 거라는 증거 있냐고. 우리 기죽이라고 아무 말이나 씨부리는 거 아냐? 허, 증거? 안 그래도 내 비서가 서류 다 챙겨왔으니 한번 보고 내 소중한 딸을 깔보든지 말든지 하시지. 뒤에 있던 젊은 여자가 파일에서 등기부등본을 잔뜩 꺼내어 엄마한테 건네주자 엄마는 예비 시부모들 면전에 서류를 뿌렸어요. 내 이름 김경자요.
자, 누나 있으면 똑똑히 보라고. 김경자 소유 맞지? 주민등록까지 깔까? 당신들은 이제 아웃이니 얼른 나가요. 어디서 코딱지보다 작은 건물 갖고 갑질이야? 예비 시부모와 치혁이는 기가 팍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뜨려 했어요. 그때 엄마는 예비 시모의 어깨를 탁 잡더니 그쪽 원룸 건물이 어디에 있다고 했지? 내가 그쪽 원룸촌 건물 다 사서 싸게 월세 내놔서 당신의 원룸 공실나게 만들어버릴 거야. 그럼 그쪽도 다른 사람들한테 매너가 좀 생기려나? 분명 할머니 말로는 참 착하디 착한 성품의 엄마였다고 했는데 진짜 매섭더군요. 남친 가족들은 거의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가더군요. 그렇게도 울고불고 절 쫓아다니던 치혁이도 그 후로 얼굴을 볼 수 없었고요. 저와 엄마 할머니는 손에 손을 꼭 잡고 저희 집으로 와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언제부터 서울에 있었던 거예요? 또 강남 건물은 뭐고요? 재혼했던 너희 새아빠가 남미에서 의류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어. 그 돈은 다 서울 강남 빌딩에 투자했지. 돈 많이 벌어서 좋아했던 것도 한순간 그 지역에서 부자라고 소문이 나자 치안이 위험했던 남미에서 네 새아빠가 납치를 당해 그만. 나도 더 이상은 무서워서 그 지역에서 못 살겠더구나. 그 길로 모든 사업을 접고 서울로 돌아와서 너와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지. 맨 처음엔 당연히 고향집에 내려갔는데 다 망해서 서울로 올라갔다고 하더구나. 그때부터 돈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너와 할머니 찾기에 혈안이 되었지. 결국 찾았는데 마침 너의 상견례 날이라기에 잔뜩 기대하고 나갔는데 참. 세상은 잔혹하지. 그치?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왜 이제야 날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할머니랑 둘이 살며 할머니가 무진장 고생 많이 하셨어요. 디스크 걸린 허리로 폐지 주우며 날 의사로 만들어주셨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함께 살 때도 며느리인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는데 우리 보람이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우리 다 같이 큰 집에서 편하게 살아요. 제가 어머님 평생 잘 모실게. 고맙다 며느리야. 이제라도 우리를 찾아줘서 고마워. 내가 앞으로 살아야 얼마나 살겠니? 나한테 잘할 거 없어. 우리 보람이가 고생 너무 많이 했다. 보람이 잘 살게 해주면 그걸로 난 됐다. 얜 내 딸이나 다름없으니. 그날 하루 펑펑 울며 우리는 모든 회포를 다 풀었어요. 다음 날 바로 짐을 싸서 엄마가 마련해 놓은 집으로 향했죠. 엄마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강남 건물을 제 명의로 돌려주셨어요. 다른 건물이 몇 개 더 있었기에 한 채를 팔아서 증여세도 해결되었죠. 전 거기에 제 전공인 성형외과를 개업했지만 그곳에선 딱 하루 일하고 있어요. 다른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수고해주고 계시죠. 대신 전 가정의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주일에 3, 4일을 전국 오지를 다니며 의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엄마와 할머니는 제게 남자친구도 만들고 편하게 살 것을 권유하셨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제 뜻대로 그리고 제 이름처럼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네요. 좋은 의미로 뒤용박팔자가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지금까지 하루에 잠 4~5시간씩 자가며 열심히 살아온 결실을 이제서야 맺는 것 같기도 해요. 드라마 같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인생도 좋은 의미로 뒤웅박 팔자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